사랑의 슬픔을 들으셨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돈에 대한 인간의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르주 세라의 그림인데 이 작품 많이 보셨죠? 네, 이 그림이 혹시 어떻게 그려졌는지 아세요? 점으로 하나하나씩 찍어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 이야기를 왜 제가 들려드리냐면은 역사도 똑같아요. 점과 점, 인간과 인간, 사건과 사건, 점과 점이 연결되면 선이 되죠. 그 선들이 모여서 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하이라이트가 어느 쪽에서 들어오죠? 자, 왼쪽에서부터 빛이 들어오죠. 근데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부분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역사적인 해석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볼 때 보면은 이 일요일 오후에 그 낭만적인 모습을 전체 다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부분만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그 부분만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사라는 거, 그런 것들은 이렇게 전체적인 시각, 그리고 바라보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시스테나 성당에 가게 되면 미켈란젤로의 그림 중에 하나죠. 아담의 창조라는 거를 가지고 주제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 그림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돈으로 욕망을 채우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자,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래전 옛날 이야기로 해보도록 할게요. 리디아 왕국, 여기가 어디냐면은 지금의 약간 터키 지역입니다. 이때 인류 최초의 화폐라고 정의한, 물론 돈은 그 전부터 사용했었는데 우리가 인류 최초의 화폐는 이걸로 정하겠어요 한 게 바로 리디아의 사자예요. 최초의 실물 화폐고요. 일렉트릭 주화라고 해갖고 금하고 은화하고 섞였었던 금입니다. 자, 이 그림 좀 보셨을까요? 포도밭 일꾼이랑인데 렘브란트 반 레인의 작품입니다. 자, 포도밭 일꾼 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 뭐가 있으세요? 자, 포도밭 일꾼한테 우리 돈으로 뭘 줬었죠? 데나리우스. 네, 이 데나리우스가 바로 로마 시대에 뭐였어요? 돈이었었다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로마 제국의 화폐 데나리우스인데 은한데요. 어때요? 문양이 굉장히 예술적이죠. 예. 자, 로마 제국은 이렇게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로마는 이렇게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게 바로 화폐의 힘이었었어요. 뭐냐면은 로마 제국은 이 화폐 시스템을 국가 통치하는 데 시스템으로 했었던 최초의 제국이었었기 때문입니다. 자, 퀴즈. 로마 하면은 로마 군대들 떠올리시잖아요. 영화에도 우리 많이 나오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때 로마의 군사들의 월급은 뭘로 줬을까요? 뭘로 줬을 것 같으세요? 바로 소금입니다. 저희 보게 되게 되면 라틴어 살라리움에서 살이 소금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셀러리맨이라고 하잖아요. 예. 셀러리맨들이 무슨 불평을 하죠? 얘는 월급이 짜다고 하죠.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잘 나가던 로마도 멸망하게 돼요. 멸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네로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로 황제 하면은 폭군, 미치광이 이런 생각이 드시죠? 로마에 네로가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누가 있죠? 연산군, 이렇게 연상되시죠? 자, 잘 나가던 로마가 네로 때부터 서서히 저물기 시작하는 징조가 보여요. 그게 뭐였었냐면은 네로가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화폐 개혁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좋은 의미로 화폐 개혁이고요. 뭐였었냐면 이때는 데나리우스가 은하였어요. 은하는 실물화폐라는 거죠. 실물화폐는 그 은하의 순도가 그거를 보장하는 거예요. 네로가 생각을 한 거죠. 이거 조금 함량만 빼면은 어떻게 해요? 돈을 더 많이 찍어낼 수가 있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8%를 줄여요. 그래서 순도 92%를 가지고 은하를 찍어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8%만큼의 뭐가요? 부가 창출이 되는 거죠. 그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마이 포켓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자, 초창기 때 로마의 그 화폐, 예전부터는 돈은 신성시했었어요.
그래갖고 저렇게 신의 모습이나 종교를 담았었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권력을 가지게 되게 되면은 마음이 바뀌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요? 로마 황제들이 주화에다가 뭐를 박아요? 자신의 얼굴을 새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 권력적으로 그 권력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차츰 신앙이라는 거 줄어가게 되고 황제의 권력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좀 낯뜨거운 건데 이런 주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실제 로마에서 발행했었던 주화예요.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회는 그만큼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자, 브루투스 너마저 아주 유명하죠. 브루투스 뭐의 대명사예요? 배신의 대명사죠. 자, 이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브루투스가 과연 누굴까? 브루투스가 누구신지 아시는 분? 브루투스는 도대체 누구였었길래 카이사를 죽였을까? 카이사르가 그렇게 신뢰했었던 브루투스인데 누구냐면은 고리대금업자였어요. 자, 이때 원로원, 그러니까 황제하고 원로원이 있었는데 주조권을 어디서 가지고 있었냐면 원로원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황제하고 원로원하고 계속 싸워요. 뭐 때문에? 돈에 대한 발행 권리, 주조권을 가져오려고. 근데 이때 고리대금업이 상향이 12%, 권고는 6%였었어요. 6% 정도만 받고 빌려줘라고 했는데 브루투스는 얼마나 받았어요? 무려 48%나 받았어요. 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악덕 고리대금업자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이런 과정 때문에 결국은 돈의 이득권 때문에 황제를 살해를 했었던 거예요. 네. 결국은 이 이후에도 원로원하고 황제하고 이 주조권 싸움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돼요? 자꾸 누군가 죽어나가는 사건들을 계속 발생하게 되었죠. 자, 네로가 얼마를 줄였다고 했어요? 8%를 줄였다고 했죠. 자, 마지막에 구티쿠스 황제는 얼마를 줄였어요? 8%를 줄인 게 아니고 92%나 줄였어요. 자, 뭐죠? 자, 네로가 시범을 보였더니 야, 8%를 하면은 이만큼 이익이 생겨. 다음 황제가 난 그럼 15%를 줄여볼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 거죠. 결국은 이 찬란한 역사를 자랑했었던 천년 로마도 뭐 때문에 멸망을 하게 됐을까요? 인간의 욕망 때문에 멸망하게 된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 그림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돈의 미술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환전상가 아내예요. 이 그림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누굴 것 같으세요? 환전상가 아내입니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아내예요. 역시 잘 아시는군요. 여기 주인공은 아내예요. 자, 그림을 보시는 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보통의 그림을 보게 되게 되면은 다 작가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작가는 어디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을까요? 주로 빛이 많이 담겨져 있는 거, 하얀 부분. 이게 지금 스크린에 남자라서 피부 색깔가 약간 검은 부분도 있지만 여성 아내의 부분의 얼굴이 유난히 더 환하죠. 뭐예요? 포커스를 거기 보라는 거예요. 자, 환전상은 저렇게 자신의 일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자, 그럼 이제 주인공 아내의 모습 표정을 볼게요. 아내의 표정이 어때요? 돈을 바라보고 있는 표정이 어때요? 아, 난 이 돈은 너무 기뻐 이런 표정인가요? 아니죠. 네. 돈은 보고 있는데 뭔가 눈에 초점이 풀려져 있는 것 같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자, 손에 들고 있는 책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자, 그럼 이걸 보아서 뭐예요? 나는 성경을 읽고 있지만은 눈은 어디로 가 있어요? 돈에 가 있어요. 이게 이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복음 말씀에 어떤 게 있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모인 장사꾼들하고 고리대금업자들 쫓겨내는 거예요. 그 시대에 대한 것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이라이트는 환전상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에요. 뭘까요?
중앙에 있는 볼록 거울 보이세요? 저게 핵심이에요. 자, 거울에 뭐가 보이세요? 창문이 보이죠? 창문에 뭐가 보이세요? 십자가 보이세요? 십자가 보이세요? 창문 틀에? 그 안에 또 오른쪽에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이에요. 자, 그림을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이 당시에 물질적인 것, 탐욕에 대해서 작가는 경고하고 싶었었나 봐요. 네. 그래서 환전성가 아내라는 이름, 타이틀을 가지고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물질적인 쪽에 눈만 간 게 아니고 뭐예요? 몸도 옆으로 가져가 있죠. 근데 작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신앙 속에서 살아야 될 인간의 마음들을 거울 속에 십자가를 담아왔고 우리한테 투영해 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흑사병이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놨죠. 피터 비르겔의 지금인데 죽음의 승리라는 기분. 이 그림을 한번 조각조각 꺼내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봐 드릴게요. 이 잔인한 모습들이 얼마나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는지. 자, 보게 되게 되면 가운데 이렇게 끔찍하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칼을 하고 있죠. 자, 보게 되게 되면 저 그물로 또 끌고 하는 모습도 보였고 여기에 많은 또 은유가 담겨져 있어요. 풍자와. 자, 죽음의 사신이 가운데에 보게 되면 큰 낫 같은 무기를 들고 사람들 몰아가죠. 무서운 사람들은 저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죽음의 사신들이 뭘로 방패를 맞고 있어요? 십자가로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저 위에도 십자가라고 가지고 있어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뭐예요? 한편에서는 신도 너희를 죽였어. 어떡할 건데? 이런 경고의 메시지도 담기도 하지만은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은유도 담기도 있어요. 자, 그림 왼쪽에 보게 되면은 세상의 왕이 넋이남북한 표정으로 있죠. 그 옆에 죽음의 사신이 이렇게 모래시계를 뜨고 있어요. 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그 옆에 보게 되면 뭐예요? 금은 보화가 있죠. 이거 누가 회수해 가요? 죽음의 사신이 회수해 가요. 부질없다는 거죠. 자, 여기 또 이런 와중에도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림 맨 왼쪽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젊은 남녀가 뭐예요? 풍악을 불리고 있죠. 네. 그 시대에 얼마나 복잡했던 상황에 대해서 다 담고 있었던 그림이에요. 근데 이런 끔찍한 죽음이 인류를 휩쓸었었는데 이게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다른 부를 탄생시켜요. 그게 뭐냐면 바로 졸부가 이때 탄생을 하게 되게 됩니다. 왜일까요? 자, 유럽 사회에 흑사병이 이렇게 휩쓸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자그마한 부족 단위로 있었겠죠. 성 단위로. 그럼 이쪽 집안에 청주한 씨가 살았으면 그쪽이 같이 살았었어요. 근데 여기 흑사병에 싹 들어왔어. 누군가 한 사람이 죽었겠죠. 그럼 그 재산은 어디로 가요? 그 가족하고 친척들에게 갔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5명 있는데 4명이 죽었어. 그럼 그 재산 누가 가져가요? 혼자 다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부가 그때 탄생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는 저런 식으로 사치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실질적으로 패션 산업이 아이러니하게도 성장하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뭐예요?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죽음이 그렇게 지나가는데도 인간은 그 와중에 뭐예요? 사치에 대한 걸 과시하고 싶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이때는 무슨 사회였어요? 농사를 지어서 사는 사회였어요.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농민에 대한 권위가 올라가게 되는 현상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 아로마 테라피 뭐예요? 향수 이런 것들. 흑사병이 뭐예요? 공기를 통해서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아로마 테라피가 있었고 상류층은 향수를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물을 대신한 뱅쇼는 왜 그랬을까요? 유럽이 물이 깨끗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물을 끓여 먹을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와인을 끓여 먹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이런 흑사병 때문에 또 다른 부와 민간요법들이 이때부터 성장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결국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인간은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부를 창조하기를 하겠었어요. 자, 이 아름다운 곡 다음에 또 돈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는 그래서 다음 그림은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가져왔어요. 보티첼리 작품 비너스의 탄생인데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됩니다. 이 그림 보시면 느낌이 어떠세요? 네. 과거에는 이 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누드로 해서 하는 것들은 허용되지가 않았었어요. 르네상스 시대가 되어서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작품에 대해서 좀 허용이 되기 시작했었던 거죠. 자, 보면은 이제 비너스가 서풍의 신에는 바람을 타고 인간의 세계에 도달하는데 오른쪽에 보이시면은 그 여신이 꽃의 여신 플로라예요. 인간의 세계에 이제 르네상스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에는 의도가 있다고 했죠. 네, 작가의 의도가 있어요. 르네상스 시대를 표현한 거 하긴 하지만은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뭐냐면은 이거는 누구를 위한 그림이었었어요. 누구를 위한 그림이었을까요? 바로 르네상스 시대의 후원자 누구예요? 메디치 가문을 위한 가문. 그 이야기를 더 뒤에서 돌려드릴게요. 역시 보티첼리 작품의 프리마베라, 봄이란 뜻이고요. 그림을 보게 되면 너무 아름답죠. 자,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중앙에 이제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고요. 옆에 보게 되시면 제피로스가 봄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바람을 불러서 요정 클로리스가 플로라로 변하죠. 그리고 왼쪽에 보게 되시면 산미신이 있고 상업의 신 헤르메스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바닥에 보게 되게 되면 많은 꽃들이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 보이는 오렌지색 과일 있죠? 이 오렌지색 과일은 메디치 사과라고 해갖고 어디를 또, 이 그림의 뜻은 어디를 또 위에서 그린 걸까요? 메디치 가문을 위해서 그린 거예요. 근데 왜 메디치일까? 그러면 이 당시에는 이제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피렌체에 어마어마한 부가 창출이 되게 되겠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찬양하기 위해서 메디치 가문을 위한 작품이기도 했었어요. 여기서의 또 하나 숨은 코드, 작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티첼리요. 보티첼리는 어마어마한 사랑꾼이었었어요. 근데 아픈 사랑을 했어요. 어떻게 아픈 사랑? 짝사랑. 네. 짝사랑이 누구냐? 대상이 누구였냐면은 피렌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모티브로 그린 그림이 바로 프리메마라의 여신 아프로디테고, 비너스도 그 여인을 모티브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22살에 폐결핵으로 죽어요.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었냐면은 후원자하고 결혼하기 때문에 사랑 고백조차도 하지 못하죠. 보티첼리는 나중에 그 사람 옆에 묻어달라고 해갖고 실제 그렇게 나중에 60세가 넘어와서 사망한 다음에 묻히게 되게 됩니다. 자, 동방박사들의 행렬인데,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하죠. 장대하고. 이것도 누구를 위한 그림이었어요? 메디치 가문 3대 할아버지, 아빠, 그리고 앞에 있는 백색 옷을 입은 사람이 손자예요. 뭐예요? 그 당시 시대의 메디치 가문의 위대한 것들을 담고 싶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부유한 상인들은 이 예술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어디로 가볼까나? 스크로베니 대성당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가게 되면은 이 그림 한 번쯤 보셨죠? 네. 조토 디 본테네 작품인데 그리스도와 마리아 생애. 이 성당의 작은 성당의 전체를 벽화를 그렸어요. 화려한 벽화를 한번 부분으로 보시도록 할게요. 최후의 심판을 담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명의 천사가 하늘을 열어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자, 수많은 천사들이 심판의 나팔을 울리고요.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모습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극렬한 대비를 보여주기 시작해요. 왼쪽에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 오른쪽에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 가운데를 기점으로 왼쪽은 어디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 오른쪽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로 해갖고 천국 오르기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들을 표현했고요. 오른쪽에는 무시무시하죠. 자,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너무나도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 그림의 주인공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엔리코 스트로베리요. 이 성당을 짓게 한 후원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고리대금업자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너무나도 악랄한 고리대금업자였어.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우리 성경에 있으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자가 어디 가기 힘들어요? 하늘나라 가기 힘들어요. 근데 하늘나라는 가고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있는 돈을 어디다, 성당에다 후원을 해갖고 하게 되죠. 그러면 그래도 불안했었나 봐요. 자신의 무덤을 저렇게 가운데 성당 안에다 자기 무덤을 넣어놨어. 그만큼 천국에 가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담았던 거죠. 구원을 향한 열망이 이 성당의 예술 작품으로 남게끔 만들었었던 거예요. 근데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런 작품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왜 성당에 가다 보면 한쪽 귀퉁이 보게 되면 어느 가문에 있어갖고의 그림들이 있는데, 또 나중에는 이 가문 저 가문은 경쟁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돼요. 그래서 결국은 죄가 커질수록 성당도 커지고 후원하는 것도 커지고, 끝판왕이에요. 자신의 무덤을 여기까지 넣어갖고 그만큼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럴 돈으로 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줬으면 어떻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해보겠죠. 자, 렘브란트 작품입니다. 야경,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북유럽의 모나리자라고 하는 진주귀걸이라는 소녀. 딱 보면 어떠세요? 너무 보기 좋죠. 자, 우유를 따른 여인, 요하네스 베르메르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게 되면은 주제가 좀 어때요? 소박하죠. 주인공도 누구예요? 하녀일 거예요. 자, 근데 이 베르메르는 일상 속에서 그 소박하지만은 담고 있는 고귀함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싶었어요. 그 메시지를.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여인에서 나타나는데, 보시게 되게 되면 앞치마 색깔이 뭐죠? 청색인데, 이 앞치마의 청색은 물감 안료 중에서 가장 비싼 안료였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미술가들은 후원을 받아서 했어야 되기 때문에 다 보고를 하고 해요. 나 이만큼의 물감을 쓸 건데 그럼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써도 될까요? 허락하면 쓰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르네상스 시대나 보게 되면, 종교화를 보게 되게 되면은 저 청색이 많이 등장해요. 어디서 성화에 어디서 많이 나올까요? 성모 마리아님. 그만큼 고귀한 거를 상징하는데 그걸 어디다 썼어요? 여인에다 썼어요. 자, 빛이 들어오는 것들이 지금 화면이 이래서 그렇게 하는데, 원화를 보시게 되게 되면 극렬한 대비가 있게 되는데, 작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이런 르네상스 시대의 상인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하게 했었지만은 다시 17세기 들어가면서 뭐예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그 자체, 인간으로서의 그 삶 자체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그림이에요. 자, 이 17세기 네덜란드 미술의 황금기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렘브란트였었어요. 이 시기에는 이렇게 초상화들을 많이 그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왜 초상화를 그렸을까요? 여러분들 잘 살고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과시형, 집도 큰 거 사고 싶고 좋은 차 사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이때 그래서 네덜란드는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살았겠죠? 그래서 뭘 하고 싶었어요? 자신의 초상화를 걸고 싶었었고, 네덜란드 하면 또 뭐가 발달됐죠? 정원을 부의 과시도구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튤립이 뭐가 일어나죠? 튤립 버블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바보마차라는 건데, 가운데 모시는 마차 중 가운데
꽃의 여신인 플로라가 뭘 들고 있어요? 꽃을 들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튤립이에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 머리띠에 튤립을 단 바보 삼형제 같은 사람이 이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그 뒤에 보면 뭐죠? 추종하는 사람들 있죠. 그 당시 이 지역의 노동자들. 자, 그림 앞에를 볼게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뭔가 손을 대면서 뭐예요? 허공을 쫓는 듯한 이런 느낌 들죠. 근데 그림에는 자세히 안 나오죠. 저희가 뭐예요? 바다예요. 결국은 이 돈의 욕망을 쫓던 사람들이 뭐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끝은 몰락된다는 것들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튤립법을 이렇게 치고 올라가죠. 결국은 이런 욕망을 만든 거는 인간의 욕망이 아니에요. 그 구분 하나에 사람의 월급의 10배 정도 되는 것들을 했으니까 누구예요? 너도 나도 다 샀겠죠. 지금 이게 우리 역사가 반복되는 뭐죠? 주식,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있었어요?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 네. 결국 이런 변종 튤립이 인간의 욕망을 자극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인간들의 욕망에 중독된 모습을 풍자한 건 뭐예요? 원숭이로 비진했던 거예요. 자, 왼쪽에 보시면 튤립들이 있고 오줌 싸는 원숭이도 있고 그래요. 결국은 아름다운 튤립 가치에 부여한 것도 그 가치에 얽매인 것도 뭐예요? 모두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 렘브란트 하우스 미술관이에요. 렘브란트가 살았던 집인데요. 렘브란트가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는 화가였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겠죠. 그래서 이때 13억 상당의 돈을 주고 이런 호화주택을 구입을 하게 돼요. 이때도 주택을 할 때 나눠서 사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돈은 많이 버는데 사치를 넘어 했었던 거예요, 렘브란트가. 그래서 결국은 파산을 하게 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얼굴을 보세요. 얼굴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렘브란트는 자신의 그 자화상을 많이 그렸었어요. 왼쪽에 초명했던 렘브란트가 노년에는 어떻게 돼요? 흐리멍텅해지죠. 뭔가 해탈한 듯한 모습. 그리고 그림을 언제 더 많이 그렸었냐면은 나중에 노년기에 더 많이 그렸어요. 왜요? 열심히 그려서 빚을 갚아했었거든요. 네. 이쯤에서 우리 또 인간에 대한 욕망을 가라앉히는 의미에서 음악 한 곡 듣고 더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 곡을 정말 잘 선곡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곡은 오페라 타이스에 나오는 그 막 사이에 아주 아름다운 평화로운 그런 간주곡, 오케스트라 곡이거든요. 근데 이때 어느 오페라 장면에 사실 이때 나오느냐면 이 주인공인 타이스가 되게 좀 타락하고 그리고 방황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욕망에 충실하게 살았던 여자 주인공인데 나중에는 정말 종교에 귀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정말 신앙심이 깊어지는 그런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이 주인공의 삶의 이야기와 또 이 타이스 명상곡의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타락하고 너무 방황하던 이 여성의 어떤 삶에 왜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는 평화의 곡이 나올까 하는데 한번 도대체 왜 또 이런 곡이 곡 속에서 흘러나왔는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지금 들어본 것처럼 인간의 욕망의 어떤 여러 문제점에서 우리의 길을 또 찾아야 되는 것도 우리 본연의 우리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곡으로 한번 계속해서 내용에 또 문맥이 일치하는 것 같아서요. 한번 감상해 보실게요. 박수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박수를 쳐주셨잖아요. 거의 끝부분에. 근데 사실 너무 잘 쳐주셨어요. 왜냐면 거의 많은 분들이 그 코드가 나오면 다 박수를 쳐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주자들은 그 부분에 박수가 안 나오면 너무나도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또 저의 긴장을 또 위해서 또 박수를 쳐주셨어요. 네. 좋으셨죠? 네,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무대 옆에서 같이 음악 소리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드레이크 자기를 수여하는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는 건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누군가한테 자기를 수여하는 장면이죠. 네. 해군 제독에 임명을 했는데요. 이 사람 정체가 뭐였을까요? 바로 해적이었어요. 영국은 이때 대항해 시대에 해적들이 판을 쳤거든요. 예, 근데 영국은 이 해적들을 이용해 갖고 뭐예요? 해상무역으로 장악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군대로 편입해야 되고 그 당시의 시대에 대한 것들을 그린 영화가 바로 뭐예요?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이었었던 거예요. 네. 자, 영국이 네덜란드, 스페인이 장악했었던 경제 패권을 물리치고 워털루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이 부위가 영국으로 이동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 워털루 전투에서 어디하고 싸웠죠? 프랑스하고 싸웠는데 여기서 이기게 되죠. 그러면서 뭐를 하게 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금본위제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거의 주인공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스차일드 가문 때문에 영국은 금본위제를 실시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면서 영국 경제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왜냐하면 전쟁을 해서 많은 자금들이 소요됐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부가 어디로 이동하게 돼요? 미국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흑사병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졸부가 탄생해야 되면 뭘 했어요? 흥청망청 썼다고 했죠. 미국이 똑같은 경우예요. 갑자기 돈이 많아지고 재즈 시대 황금기를 열게 되니까는 엄청망청 돈을 많이 썼겠죠. 그 당시의 시대상을 그린 게 뭐예요? 소설? 위대한 개츠비가 그때 시대상을 담고 있는 소설이라는 거죠. 하지만 대공황이 일어나게 되게 되고 다시 미국의 경제는 침체기에 왔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이에요.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인데 그림 딱 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뭔가 허전하고 어둡고 외롭고 그런 모습 보이세요? 네. 이게 실제 그 당시에 대공황 이후에 미국 사람들의 일상을 담은 모습이에요. 자, 시간이 흘러가면서 미국은 달러를 통해 갖고 전 세계 경제를 주름잡게 되죠. 그러면서 바로 달러의 시대를 열게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무리 지을까 해요. 여러분, 오즈의 마법사 보셨죠? 이 오즈의 마법사가 어떤 책이죠? 모험을 담은 책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네, 사실은 그 이야기는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즈의 마법사는 단순한 소설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화폐 발행을 둘러싼 권력 간의 다툼을 그리고 있는 소예요. 은본위제를 지킬 것이냐, 근본위제로 갈 것인가.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도로시 고향이 캔자스죠. 캔자스가 어디예요? 미국 중부에 있죠. 전통적으로 농업으로 살고 그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담고 있는 주인공으로 설정을 한 거죠. 허수아비는 지혜를 얻고 싶어 하지만 그 당시 농민의 상징, 따뜻한 마음을 갖고 싶었던 거는 이 양철 누구예요? 노동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겁 많은 사제는 그 당시에 힘없는 지도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종합해 볼게요. 저 오른쪽에 에메랄드시티는 워싱턴을 상징하고요. 이 초록색인 이유는 당시 그린백이라는 달러를 썼기 때문이에요. 자, 오즈는 온스의 약자이기도 해요. 금의 단위를 상징하는 온스의 약자고, 자, 노란 길 있죠? 노란색 벽돌길은 뭐예요? 근본위제를 상징하고 있었던 거야. 자, 그렇다고 하면은 도로시의 도로시가 응구들을 딱딱 치게 되면 어디로 가요? 고향지 집으로 돌아가죠. 뭐예요? 은본위제로 돌아가고 싶다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작품인 거죠. 결국은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은본위제로 회귀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었던 거예요. 결국 이런 동화 속이나 그림을 보게 되면 이런 풍자가 담은 것들이 굉장히 많죠. 결국은 오즈의 마법사는 돈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한쪽 세력의 그 마음을 투영해서 담은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나오는 작품입니다. 오디세우스와 세이렌인데, 저희 보시면 세이렌은 그 새 모양을 가지고 얼굴에 여신을 담고 있는 괴물은 목소리로 선원들을 홀려서 빠져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세이렌이 뭐예요? 경고를 담고 있죠. 이 경고가 뭘로 바뀌어요? 사이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머니의 어원인 여신 주노 모네타인데, 모네타 또한 경고하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신은 우리에게 돈이라는 풍족하는 자원을 주면서 이미 오랜 시간 전부터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여러분들은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님들이 물질로 탑을 쌓았었던 바벨탑을 쌓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신앙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더 올리는 바벨탑을 쌓으시는데 더 치중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을 드리고 저는 물러갈까 합니다. 반고흐의 작품인데요. 그림 보시면 어떠세요? 너무 아름답죠? 네. 고흐의 작품이 조금 거칠어요. 투박하기도 한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되게 산뜻하고 봄이 오는 것에 대한 느낌을 너무 예쁘게 잘 담았죠. 고흐가 편지에도 이렇게 다 있어요. 너무 정성스럽게 쓰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담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누굴 위해서 그리는 작품이에요? 누굴까요? 테오의 아들을 위해서 그린 작품이에요. 어느 날 편지가 옵니다. 테오가 형 빈센트에게 형 곧 있으면 조카가 태어날 거야 라는 소식을 전해주자 고흐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조카에게 선물할 그림을 담은 작품이 바로 꽃피는 아몬드 나무예요. 왜 꽃피는 아몬드 나무일까요? 꽃피는 아몬드 나무는 2월달, 3월달 이때 가장 먼저 개화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생명의 의미 그리고 행복을 주고자 하는 그 고우의 마음을 담았고 조카한테 선물해 주셨던 거예요. 꽃피는 3월, 이제 봄이 시작하겠죠. 제가 돈의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작품의 화사함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이 꽃피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